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0회 박시영TV.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은 박시영 없는 박시영TV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고현준의 인물 인터뷰, 고인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으니까 주변에 구독 눌러달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20만을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인물 함께 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리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응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황희두 유스타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모시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김에 아주 뻥을 뽑고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초중고등학교 강연도 최대한 다니고 별도로 사회 정치 역사 이런 공부도 하고, 또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일베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추적도 하고, 최근에 또 민주당의 이런저런 활동을 좀 맡게 된 게 있어서 네. 그런 거 목소리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재판에도 또 다녀오기도 하고 바쁜 일상을. 아니, 하루에 몇 시간 자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쪼개서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잔다든지, 부산에 갈 때 KTX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면 네네. 거기서 좀 자고 남은 시간들 쪼개서. 아니 진짜 요즘 이렇게까지 바쁘게 사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사실 정치인들도 선거철이나 돼야 이 정도 일정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우리 황희두 대표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짜 멋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황희두 대표하고 얘기 나눌 게 워낙에 많습니다만 광고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광고 짧게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광고는요, 참외입니다. 참외.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참외, 이거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박시영닷컴에서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성주 관조 참외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관조 참외가 뭐야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브랜드죠. 말하자면 이 참외 농사를 짓는 경북 성주의 도안영 농부의 별명이 관조라고 해요. 그래서 관조 참외라고 브랜딩이 돼 있는 거고, 어디 가서 이제 야 참외 사 먹자 이거보다 관조 참외 사 먹자 그러면 뭔가 이게 딱 특정이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조 참외 일단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1번 특징은 맛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참외의 당도가, 어떤 참외는 꼭 설탕 발라서 먹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단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참외들은 그 씨앗이 되게 뭐랄까요, 잘 자라게 있고 액체가 좀 이렇게 흐른다 그럴까요? 이게 찰기가 없는 그런 참외들도 있기도 한데, 이 관조 참외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단맛도 적당히 달고 그 자연스러운 단맛,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단맛이 나오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외 농사하면서 농약 안 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어느 정도 급이 안 되면 이분들 또 다 버려요. 보면 예전에 버렸던 게 1년에 4,000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그만큼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농약을 안 치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이른바 그 천적 농법이라고 해서 벼농사 할 때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렁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리를 푼다든지 해서 해충들을 잡아먹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콜레마디 진디벌, 그리고 미끌레꽃 노린재, 이런 곤충들을 풀어서 이 곤충들이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친환경인 거죠. 중요하네요. 자연 상태 그대로 참외가 자란다라고 보셔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수정도 식물은 아시는 것처럼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과실을 맺게 되는 건데, 보통 참외밭에는 이제 그 벌들을 이제 풀어서 자연 수정 시키기보다는 인공 수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공 수정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단맛이 있고, 자연 수정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단맛이 있는데, 자연 수정 단맛이 훨씬 더 우리 사람에게 좀 입에 착착 감기는 감칠맛 있는 단맛이 나거든요. 이거를 이 관조 참외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공 수정하고 달리 자연 수정으로 키운 참외, 사실은 씨가 그래서 약간 더 커요. 좀 씨 먹는 거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참외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단맛은 진짜 인공 수정 참외보다 훨씬 제대로 된 단맛을 즐기실 수 있다.
있다라는 것들 전해드리고요. 초여름에 사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예. 야 이번에 사 먹었더니 당도가 약 떨어지는데 뭐 이런 그 불만이나 이제 그런 컴플레인들도 어느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안영 농부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배송도 해드리는 와. 이런 그러니까 자기 품질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는 관조 참외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단히 맛을 좀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이게 당도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종종 우리 황인도 대표하고 방송할 때 느끼지만 광고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먹는 모습이 이뻐. 근데 맛있다. 맛있죠? 이게 달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친환경이라는 게 또 특히 그러니까.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단맛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3kg에 27,000원, 8kg에 6만 원입니다. 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적당량 이상의 양이 되면 오히려 그 할인폭이 더 커지는데 3kg 27,000원, 8kg 6만 원. 뭐 여기 적혀있긴 그렇게 적혔어요. 단맛 폭발의 무농약 성주 관조 참외. 박사님닷컴에서 저렴하게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이거 다 먹고 싶다. 네. 맛있네요 이거. 뭐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드세요. 네네. 이게 좀 씹어 먹고 방송할게요. 근데 너무 그 외에 좀 인위적인 단맛하고 달라가지고 네네. 계속 그러니까요. 좀 땡기는 맛이 있어요. 관조 참외가. 예. 자, 우리 황인도 대표와 고인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황인도 대표 관련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죄, 예, 무죄. 이거 일단 축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야 언제 재판이 있었고 또 언제 뭔 일이 있었길래 무죄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선 기간 동안에 그때 그 신천지 관련해서 한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리고 곽상도 의원 그리고 이명박 재단 이 세 군데에서 신천지 관련한 저의 발언 때문에 직접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검찰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이게 징역 2년을 구형받고 구형은 2년을 한 거군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그 지난주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재판부의 무죄의 어떤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부분을 얘기하던가요? 뭐 핵심은 이 그때 당시 신천지로 국가 전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특히나 그 이명박 씨는 전 대통령이고 또 미래통합당은 또 제일 야당이고 네.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또 이런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심이 무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1심 무죄. 이게 혹시 저쪽에서 항소했습니까? 아마 항소를 할 것 같다고 저희 아.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럼 또 지켜봐야 될 부분. 예, 맞습니다. 어찌됐건 1심에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상대가 뭐 공당이고 네. 또 현역 국회의원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이러다 보니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무죄가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놀랐던 건 기소가 된지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예. 그러다 갑자기 검찰이 2년 구형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거예요. 네. 당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SNS에 네. 글을 올리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아. 그리고 많이 놀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특히 총선 기간 동안에 이명박 재단에서 그때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씨 자신 있으면 본인이 고소를 해라라고 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근거들 이렇게 몇 가지를 했었는데 네. 적어놨던 것들은 그냥 뉴스에 한 줄로 나오고 종편에서 보통 그냥 이제 민주당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저를 엄청 비난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제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 인용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무죄의 근거로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황희도 뇌피셜이 아니라 예. 나와 있던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예, 내용에 그냥 개인의 생각을 덧붙인 거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좀 황당했던 거는 그 김정식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엄프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언론에서는 막 30대 청년, 막 국민을 고소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 지나서 이제 퇴임을 하시면 전직 대통령 되면 그럼 고소해도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 들이댔던 잣대와 왜 김정식 씨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지가 좀 의문이었고 그 사람은 특히 비례대표 출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예. 저는 뭐 출마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는 정치인 취급하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지금 뭐 김정식 씨라는 실명을 얘기했지만 그냥 청년인 것처럼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이제 과정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마치 청년의 목소리, 일반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당적도 있었던 사람이고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잣대와 이 황희두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면 이건 당연히 문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고소를 당했다.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 이제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난 총선 때 나왔던 사람이고 또 이외로도 아빠 찬스로 굉장히 유명한 국민의힘 쪽에 의원이 있어요. 네. 그 의원실에서 고발을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안 하고 그쪽에서는 의원실에서 아빠 찬스라고 했다고 그 고발당했다고 그 부산 쪽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반년째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이게 뭐 역풍을 우려해서 조용히 이걸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별의별 연락들이 다 오더라고요. 참. 뭐 지금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아빠 찬스의 부산 하면 네, 부산 아빠 찬스 뭐 요 정도로 정리하죠. 네. 아무튼 우리 황희도 대표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 워낙에 바쁘게 살고 계시지만 개인이 이런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 때는 또 겉으로 크게 알리지 않았던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또 좋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검찰 인용 구형 그 본인이 알린 게 아니라서 저는 더 놀랐고 다행스럽게 무죄가 나왔고 2심도 뭐 그쪽에서 항소를 한다면 2심 가서도 큰 탈 없기를 기대 한번 해보면서 그 조국의 시간 이벤트를 또 SNS에서 진행했죠. 고일석 기자님하고 같이. 예, 고희석 대표님하고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딴지 자봉단하고 거기서 이제 실무를 맡아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뭐 책을 왜 내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왜 이 타이밍이냐? 예, 왜 이 타이밍이냐 그리고 조국이란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그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앞서서 저도 이제 재판이라든지 고소고발 들어왔을 때의 주변 반응 뭐 이런 걸 봤을 때 차마 상상을 일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조국 일가가 받았던 고통.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최소한 조국 전 장관님의 입장이 어떤지를 보고 욕을 하든 뭐 아니면 싫어하든 네. 뭐 응원을 하든 이 조국 전 장관님 입장을 좀 더 많이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요거를 준비를 했었고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제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 저한테 이 나눔을 신청했던 시민이 2,089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029명에게 이 책이 전달됐고 그 경기도 물류 창고에 이제 각자 책을 주문해가지고 네. 거기에 장소를 모아서 거기서 이제 2,000권 가량을 쫙 뿌렸다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도 알아보고 그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와, 이게 진짜 시민의 힘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촛불 대신 책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이걸 두고 또 중앙일보 안혜리 씨가 뭐 사재기 타령했다가 고희석 대표님이 또 이거 법적 대응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혜리 갑자기 또 그 얼굴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눈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그냥 황희도 대표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예. 그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예. 이게 또 이렇게 성과까지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원래 그 의도했던 기획 의도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게 이렇게 뭔가 좀 맞아떨어질 때 기분도 좀 좋고 그러셨겠어요. 최근에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펜코에서 처음에 뭐 라면 받침대로 쓰려고 한다 하면서 제가 이게 나눔을 알려지다 보니까 저기서도 막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보고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당첨자들 다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첨됐다고 막 낄낄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막 불질러라 뭐 해라 이러니까 그 이 당첨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한번 받았으니까 기왕이면 읽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되게 의미 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러네. 네, 지지자분들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한 이유가 특히 뭐 시민들도 있지만 다른 청년들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던 미디어에 나왔던 일방적인 모습들을 보고 네. 그렇게 막 비난도 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또 억울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했고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좀 뭐랄까 장난처럼 접근했던 사람들 혹은 장난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과한 오히려 폄훼하려고 접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책을 한번 보고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면 예. 이것만으로도 성공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조국이랑 그냥 사람을 욕하거나 조국의 시간 읽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데 뭐로 왜 욕하는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하다. 네 읽고 한번 짧게 독후감을 남겨봐라. 뭐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거 되게 좋다. 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뭔가에 내 신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뉴스를 봤을 수도 있고 뭐 종편을 봤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걸 제대로 된 어떤 사실관계나 내용들을 알게 됐을 때 이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뭔가 그 강도가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 책 조국의 시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예. 당사자가 시간 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되게 어떤 자극적인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덤덤하게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러면서 뭔가 좀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 조국의 시간 이벤트가 또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저는 또 반갑고 우리 황인도 대표가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바쁘시고 너무나 잠잘 시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항상 또 끌어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정치 현안이 딱 발생하고 청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여차저차 황희두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청와대 이제 비서관 인선이 있었고요. 청년 비서관에 이제 박성민 전 최고가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옆에 같이 이름 거론되는 거 봤어요? 좀 일부 보긴 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뭐 거론되고 할 뭐 그런 위치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아 겸손해. 왜냐하면 또 그 박성민 전 최고에 대한 뭐 호불호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떠나서 당 내에서 그래도 뭐 청년 대변인 경쟁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네네. 하고 뭐 최고위원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청년 비서관 갔기 때문에 특히 또 청년 비서관이라는 그 자리가 김광진 전 의원이 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되게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의 그 안정적인 그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좀 힘을 많이 보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또 두드러지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이제 자신의 뜻 혹은 또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조율해서 함께 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게 쉬운 자리는 분명히 아닐 텐데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건 누가 됐다더라까지니까 예. 그 누가 됐다에서 그 누가의 방점을 찍고 이 사람 그동안 뭐 했어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20대 남자들 그쵸.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제가 여성운동의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그런 차원의 글을 썼던 것과 또 일베를 꾸준히 모니터링했을 때 그런 여성 혐오들을 보면서 글을 몇 개 남겨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총선 기획단 들어가면서 이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네네. 했고 실제로 또 20대 남성들 입장에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선 제가 뭐 지금 구구절절 뭐라고 뭐 말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행동과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청년 비서관이 여성 비서관으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박성민 그 비서관이 뭐 잘 해내겠지만 20대 남성들의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렇죠. 전부 다 뭐 일배다 혹은 뭐 극단적이다 혹은 뭐 여성 혐오다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좀 이걸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가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면은 특정 나이대와 특정 뭐 성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규정하거든. 예. 20대 남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대남 뭐 언론에서 보통 그렇게 조어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들의 성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규정 짓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에 있어서 뭐 성별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 문제 4.7 재보선 이후에 워낙에 뭐 청년 2030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관심들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넓게 두루두루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청년 비서관의 활동도 기대해보고
응원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이번에 어쨌든 결정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년으로서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이게 개인이 공감을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비서관 자리는 네. 말 그대로 현재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보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청년의 목소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잘 전달하고 조율하는 게 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비서니까요. 자, 그리고 뭐 요새 미디어 특위 활동도 하잖아요, 당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위가 이제 지난번에 김용민 최고가 나와서 지금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기도 하시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해주셨는데 여기도 바쁘더만요. 그러니까요. 어, 특히 6월에 네.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고 왜냐면은 뭐 지난번에 그 김용민 그 최고님도 말씀하셨겠지만 6월 7월 내에 최대한 입법을 꼭 하고 그런 성과를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염원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특히 오늘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그 가족분들을 향한 조선일보의 엄청난 끔찍한 만행 그런 걸 보더라도 언론의 그 자율 규제에 과연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아무튼 이번에 민주당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 조선일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랬을까? 이거는 뭐랄까 그 상식선 뭐 우리가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얘기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은 뭐 여러분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기사의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미지를 그렇게 딱 박아놔 버리니까 이 기사하고 이 이미지하고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닌 것처럼 예, 또 싹 발 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고. 예, 와, 정말 이거는 뭐 어떤 그 보신 분들의 그 강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문제 있었던 이 기사. 이런 기사들이 근데 사실 이거 하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건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많은 네.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같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조국 일가한테 가했던 이상한 그런 잣대들이라든지 거기에만 가해졌던 너무나 가혹한 그런 언론 보도 행태들을 보더라도 뭐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윤석열 일가한테는 전혀 다른 식으로 보도를 해주고 민주당에 뭐 예를 들어서 논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때리는 쪽의 입장을 막 따옴표를 따가지고 열심히 포털을 뒤덮고 막상 저쪽에서 뭐 해명한다 그러면 저쪽은 해명 위주로 이렇게 다뤄주다 보니까 이게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적으로 밸런스 맞추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도 사실은 이 밸런스가 필요한 건데 예,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아직까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왜 정경심 교수님한테는 막 검찰의 주장을 따옴표를 따고 그렇죠. 왜 윤석열 장모의 그 따옴표를 따는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도 뭐 그쪽에 대해 따옴표 딸 만한 내용도 안 하고 있기도 한 것 같고 하여튼 뭐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속상한 부분들이 지점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라는 그 활동을 하면 사실은 미디어 전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가장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뭐 앞서서 뭐 언론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처음에 사실 제가 그 수락하게 된 배경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언론 개혁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간 건 아니었어요. 네. 김용민 최고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뭐 이런 전반적인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온라인 그 대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온라인 이런 전략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여기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시스템화도 하고 특히 다음 대선도 있지만 대선을 넘어서 향후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차원에서 네네. 거기에 또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계셔서 좀 여러 가지 좀 진행 중인 게 또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내가 당에다가 요구하는 건 이게 있는데 왜 당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몇 가지 마련해서 뭐 속도전으로 빠르게 저기에 대응한다든지 혹은 지지자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가지고 당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쪽에 특히 저는 초점을 맞춰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는 뭐 사실은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중요성이 강해진 것은 맞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과정이 오프라인 대면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정치 활동도 있지만 온라인 대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제는 뭐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당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당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로 느껴졌었어요? 이게 참 머리가 복잡했었던 게 머리가 복잡했어. 총선이 끝나고 그 총선 과정에서는 뭐 이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면 총선 끝나고 이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더니 온라인을 한 줌으로 보신 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저도 모든 걸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때로는 막 과표집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왜곡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그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좀 청년들 입장에선 온라인에 있는 이슈들이 중요하지 뭐 이런 오프라인 신문 펼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막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의도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신문에 있는 이슈들을 막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것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하되 온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사라지고 이게 막 스노우볼이 굴러오고 네네.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가장 잘했던 게 뭐 좋든 안 좋든 하태경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잘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지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내가 온라인을 쓰면서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태블릿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고 뭐 모바일 웹 할 것 없이 그 속도라는 게 앞서 그 신문을 오프라인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요새 신문도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속도라는 게 오프라인하고는 비교를 못할 정도이고 그러면 벌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면 대응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예. 그 부분이 거의 저는 못 느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이 이슈는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이제서야 대응하고 반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온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물이 이슈다. 근데 만약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갑자기 참외가 막 이슈가 됐다. 그러면은 이 참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정치인들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아니 얘는 자꾸 혼자 엉뚱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판단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깔아주는 판 자체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또 우리 허윤 대표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이 관련해서도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몇 가지 그래서 제가 지인들 그 개발자한테 뭐 요청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당에서 직접 시연도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좀 세련되고 디지털 정당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쪽에서도 보면 디지털에 되게 힘을 쏟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쪽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할 거고 또 장기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1대1 대응, 뭐가 벌어지면 대응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더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된다면 훨씬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디어 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당 안에서 뭐 종종 그러니까 일을 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미디어 특위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민주연구원 활동도 있으니까 당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내가 그냥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 이렇게 생각하던 거하고 달리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느껴지는 공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혼자만의 상상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기존에 거기서 계속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있던 분들과 뭔가 새롭게 수혈이 돼서 들어온 분들과 의기투합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제가 종종 보긴 봤어요. 예. 그건 뭔가 생각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서일까요? 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또 개인의 철학이 뭐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떤 일종의 계파 같은 게 현실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건 당장 또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또 뭔가 때로는 소신 있는 발언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그 지난 1955년 이후부터 지켜온 그 역사와 가치 그런 철학들을 어느 정도 기반 하에 그러면서 이제 변화한 세상에 발맞춰 가지고 조금씩 개혁해가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가끔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에 대항하는 캐릭터로 급부상하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뭐 너무 당을 그냥 너무 심하게 비난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이 욕먹을 짓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만 너무 튀려고 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당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비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구분해야 된다 보는데 이 안에 있다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황희도 대표가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황희도라는 개인에게 바라는 것보다 민주당에 바라는 모습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불거진 어떤 문제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 왔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의 개선점이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져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뭐 선거 때마다 그게 표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그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주고 난 다음에 그 소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뭘 확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뭔가 지지부진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고 오히려 뭔가 눈치만 보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희도 대표가 얘기하는 거나 지금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저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그걸 또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제가 계속 그 이명박 정부의 심리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심리전의 모욕주기 3단계가 전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1단계로는 이 사람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2단계로는 주변 사람 떠나게 하고 3단계로 그렇게 고립시키기. 이게 대표적으로 작동했던 게 전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님이라고 네, 봤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개혁에 앞장서려는 사람이 있다면 저쪽에서는 당연히 눈에 까실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를 쳐내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온갖 공격을 받을 텐데 문제는 그 공격받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여진 줬으니까 저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좀 자중하라는 식의 인식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 이제 미치겠는 거죠. 원래 저도 이렇게까지 당 안에서 활동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님이나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이 당에 계속 그 활동을 좀 더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미디어 특위 활동을 끝으로 좀 이제 밖에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보자면 원래 지지하시던 분들은 항상 고정으로 있고 예를 들어 당세를 펼쳐 나갈 때 소위 말해서 저쪽으로 조금 더 가야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선거에서나 어디서나 이기는 거 아니냐. 예. 그들의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좀 보시기에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찍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 변했다는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영원히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 그것도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묻고 싶은 건데 왜 이 지지자들이 당연히 지금 이 민주당이나 혹은 특정한 그 정치인을 지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꾸 외연확장만 한다고 하니까 정작 민주당이 추구하던 가치와 역사를 다 때로는 붕괴시키는 얘기까지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지자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 뭐 이런 비판 다 받아들일 텐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지자들은 누가 잡냐 이거죠. 지지자들이 수많은 분노와 어떤 막 그 여러 가지 염원과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황희도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예, 뭐 봐야 될 눈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불리들을 따지는 경우들 우리가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보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 황희도 대표는 안 그러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언론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근데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겠어요. 왜냐면 언론에서 자꾸 뭐 하면은 공격을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그 추구해가는 가치 그리고 어떤 개혁적인 시민들의 열망을 이뤄내려면 그 욕은 누군가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열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엉뚱한 데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치를 막 추구한다 그러면서 정작 뭐 이렇게 개혁이나 이런 거에선 하등 하지도 않고 뭐 어떤 협치 뭐 통합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통합의 길로 가야지 예, 예.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속고 또 속고
전 그거에 공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뭔가 외연을 넓히는 것하고 내 걸 포기해가면서까지 외연을 넓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 예. 아,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인데 청년 얘기하면 황희두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뭐 여기저기 유튜브 다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소환돼요 보면 청년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 중에 이제 왜 뭐 청년이 황희두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찾고 그러는데 기존에 이제 이름이 탁탁 등장해서 청년 뭐뭐뭐 이렇게 타이틀 붙는 분들 청년? 근데 뭐 말하는 내용이나 컨텐츠나 기성 정치인하고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긴 한데 당 내부에서 이제 저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기성 정치인 그냥 민주당의 논조를 그대로 그냥 똑같이 대변만 한다. 그러니까 청년스럽지 못하다.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조국 장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판도 좀 하고 586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점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분명히 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리가 변해야 할 어떤 그러니까 인식이라든지 바꿔야 할 가치나 이런 게 있다고는 보는데 과연 그냥 민주당만 욕한다고 그게 청년의 목소리냐 아니냐 이런 건 정말 그 첨예하게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된다 보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의 스피커로서 민주진영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당내에도 소신 있고 또 열정 있는 청년들을 계속 발굴하고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황희두 대표가 보는 이준석 대표의 이 병역 특혜 의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최근에 그 김남국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이제 투터브를 이렇게 할 때 좀 일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좀 김남국, 김용민 이 두 분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라는 걸 키워드로 이렇게 여기까지 주목을 받고 그런 희망들이 지금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대표까지 된 거죠. 예, 그렇게 당대표까지 됐는데 그런 지점에서 실망하는 청년들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목소리 느껴져요. 실제로 그 어찌 보면 병역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잖아요. 청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 그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막 확 와닿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지점에서 이게 만약에 토론이었다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뭔가 그럴 수 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김남국, 김용민 그 두 의원이 절대 안 놓치더라고요. 명확하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게다가 당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제 그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논란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다 얘기한 건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라는 식의 어떤 반응 가지고는 이건 뭐 턱도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국 전 장관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을 비난할 때 썼던 그 잣대 이제는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조국 일가에 들이댔던 비난과 어떤 검찰 그리고 언론 이들의 행태를 그대로 계속 비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쭉 봐왔으니까 그거는. 이건 뭐 일례로 윤석열 전 총장도 뭐 엑스파일 얘기 나오면서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공소시효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러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법적인 영역이고 그 외의 잣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잣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뭐 윤석열 이런 인물들도 이제는 그런 위치가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자기 얘기 막 한참 할 때하고 제1야당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지금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여러 뭐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이제 동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고 우리 황희두 그러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 연관 검색어가 1배입니다.
계속 그 일베 관련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도 할 테고. 예, 그 일베라는 게 이게 언제 기회가 되면 한 한두 시간 정도 쫙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글을 쓸 때든 방송에서 얘기할 때든 되게 일부분밖에 얘기를 그럴 못 해요. 수밖에 그래서 없죠. 네. 또 그에 따른 많은 비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뭐 20대 일베화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선거 끝나자마자 그렇죠. 일베화 됐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도 뭐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세대를 특정 캐릭터처럼 특정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죠. 예. 네. 그런데 뭐 저의 표현의 이런 방식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베화 그러니까 20대가 다 일베화 됐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나 여러 플랫폼 자체가 그 일베 정서가 맞물려 가지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일베 내에서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베에서 분리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지자분들한테도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뭐냐면은 뭐 자존감이 낮은 친구나 아니면 인정 욕구가 강하거나 혹은 막 왕따 당하고 뭐 어디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친구들이 그런 도피처로 많이 가는 데가 일베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는 자극적인 말을 쓰고 그걸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마치 이제 현실 세계에선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 안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숨겨지고. 예, 나는 또 익명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하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학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민주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해결하고 결국에는 이게 또 교육개혁이랑 맞물리게 되는데 네네네. 우리 교육을 바꿔가지고 자꾸 주입식 교육하고 줄 세우기 시키지 말고 그냥 각자의 그런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교육이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예. 너무 그냥 암기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일베 그 중에서 분리시킬 건 확실한 건 뭐 혐오하고 막말하고 막 악플 달고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심각한 모욕을 하는 그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걸 그래서 촘촘하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모욕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이게 무슨 문자로 이렇게 표현 못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대처, 뭐 그 악플러 고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황인우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저희 박시영 대표도 황인우 대표 나면 꼭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박시영 TV의 주시청자 층이 상대적으로 뭐 4050, 그러니까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 혹은 삼촌 이모 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게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컨텐츠이거나 영역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프로 게이머시고 이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게임 하고 있는 청년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이것도 사실 강의를 가면 한 2시간씩 얘기하는 주제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산업적 측면이든 문화적 측면이든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보이고 네네. 있다 생각하고 특히 그 스타크래프트를 즐겨했던 세대가 지금 막 회사원을 거쳐서 막 50대까지 갔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 게임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기 싫다고 혹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이 게임하는 애들 다 무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 게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 게임을 하게 됐는지 그 게임 안에서는 또 어떤 이런 세계관이 있고 또 어떤 그 사람들과의 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게임에 부정적인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왜 그 게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냥 컴퓨터 코드 뽑아버릴 거야. 이런 그러니까 접근 방식. 게임 자체가 싫은 거지 그런 분들은. 그쵸. 예.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게 최소한 이제 왜 그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빠지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듣고 소통하다 보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 개인의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봐서 아주 그냥 한 가지 예였지만 뭐 이외로도 게임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뭐 정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특히 박시영 TV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정치에 관심 가져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막 놀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소통을 서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것들만 보면서 게임해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다. 기승전 게임 탓되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50원짜리 오락실 가서 이제 동전 넣고 뭐 갤라그 뭐 이런 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가 이제 오락실 가면 저 애 베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절하고는 지금은 또 다르고 그리고 그 갤라그 했던 애들 지금 다 잘 삽니다. 네. 저도 잘 살고 있고요. 저 보글보글 그 끝판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게 영역인 거지. 그 안에 뭐 모든 게 뭐랄까요? 나쁜 모든 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사람 나빠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친구가 이 게임을 하고 있고 이 게임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사실 얘가 하는 게임이 뭔지 정도는 알고 나서 얘기를 해야 예. 좀 얘기도 되고 그러면서 또 이 내 자녀나 뭐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이 게임하는 걸 마치 청년을 이해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게임하고 계셨잖아요.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사실 해석은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한데 네. 뭐가 어찌됐든 일단 게임을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혹은 뭐 어떠한 상황에 그냥 게임을 좀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이용하는 건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아는 네. 상황이라고 보고 일례로 저는 전병헌 전 수석님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요. 예. 그분도 처음에 게임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실 때 굉장한 비판을 받고 맞아요. 비난을 받았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목소리 내시면서 e스포츠 협회장 하시고 계속 뭐 롤챔스 있으면 그런 데 가시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아이돌처럼 된 건데 이슈도 되고. 예, 그걸 가지고 막 야 코스프레 이거 우리 하면은 좋을까? 라는 것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결과만 보고 이제 분장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때도. 그래서 그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거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게 야 나 좀 젊은 느낌 낼래 뭐 이러면서 어떤 차림새 바꾸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하는 무슨 게임하고 이러는 거 그냥 사진 한 카트 찍히고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예.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어요? 예, 저는 최소 한 3년 정도는 보시고 최소 3년은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청년 2030 뭐 저희가 이제 청년 라떼라는 코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은 또 이제 우리 황희도 대표하고 일정이 따블이 돼가지고 못 나와 주셔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고인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이것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일베라든지 아니면 그 청년기에 계신 분들의 여러 특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저도 전화 드리면 바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고. 제가 제일 지금 해야 될 거라고 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뭐 현실 정치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뭐 그런 데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저의 맞는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 보는 네. 게 스타크래프트나 게임을 할 때도 그 게임에 맞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마법사가 갑자기 가갖고 몸빵하는 역할하면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프로게이머나 유튜버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꼭 민주당이라고 학교에서는 얘기 못하니까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끔 네네. 미리미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쪽 스피커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 또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인식을 더 많이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한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도 뭐 준비한다면서요? 예,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막 재판이다 보다 조금 정신이 없어서 미뤄지고 있는데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채널들에 제가 종종 나가면서 예. 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인데 우리 황희도 대표하고 다양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현준의 인물 인터뷰 고인돌 오늘은 황희도 유스타즈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적어도 저희 박시영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황희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실 테니까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내주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할지 또 이런 것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랄까요? 아니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남기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박시영 TV에 불러주셔서 우리 고현준 평론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예. 최근에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이 느꼈어요. 이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님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어떻게 와닿았을지 감히 좀 추측을 조금이나마 해보게 됐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힘이 우리 민주진영을 살리고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우리 황인도 대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황인도 대표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좋은 감사합니다.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현준의 인물 인터뷰 고인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시영 TV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